회의실 불이 꺼지고 나서도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동료의 그 말 한마디가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채택되지 않았을 뿐인데 왜 이 불쾌함은 이렇게 깊고 오래 이어지는 것일까요? 거절당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발언권을 잃는 순간 인간은 무언가 더 근원적인 것을 빼앗긴다고 느낍니다. 버스는 도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그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입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머릿속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됩니다. 정확히는 그 순간이 반복된다. 발언이 끝나자마자 좌중이 잠시 침묵했고 그 직후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은 귀가 아니라 어딘가 더 안쪽에 박혔을까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진다. 바깥의 풍경은 흘러가고 안쪽의 장면은 멈춰 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흔히 예민함이라고 부릅니다.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아직 직장 생활이 덜 됐다는 증거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대부분 말해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혼자 사귄다. 하지만 이것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쾌함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쳐 인간의 신경계에 새겨진 생존 반응이라면 어떻습니까? 신경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회로에서 처리합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거나 회의실에서 발언이 반박당하거나 뇌의 전측 대상 피질은 이 세 가지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비유적인 고통이 아니다. 측정 가능한 신경학적 고통이다. 사회적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십만 년 동안 최적화해온 결과입니다. 집단에서 배제된 개인은 먹이를 구하지 못했고 포식자를 피하지 못했으며 겨울을 혼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신호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동료의 눈빛, 목소리의 온도, 침묵의 길이, 이 모든 것이 생존 데이터였다. 회의실에서 느끼는 그 불쾌함은 선사시대의 경보 시스템이 현대 사무실에서 오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이 퇴근 후에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까? 진화적 경보라면 이협이 사라진 뒤에는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꺼지지 않는다. 반박당한 그 장면을 뇌가 스스로 불러내어 반복 재생한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학자 어빙고 푸머는 회의실 무대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할 때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무대에 오릅니다. 유능한 사람, 신중한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그 역할을 연기하는 곳이다. 회의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보 공유의 장이 아닙니다. 각자의 페르소나가 충돌하고 협상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사회적 무대다. 이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동료의 반론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내 아이디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구축하려 했던 역할, 가치 있는 기여자로서의 위치를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논리 이전에, 언어 이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턱이 굳었고 호흡이 얕아졌으며 손끝에서 열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그 장면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뇌는 무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흔들림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버스 창가에서 손이 무릎을 쥐는 것은 그래서다. 몸이 아직 그 회의실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쟁입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아이디어인가, 논리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인가? 그 답을 찾으려면 더 내려가야 합니다. 감정의 표면 아래로, 본능의 깊은 곳 아래로, 인간이 욕망을 형성하는 방식의 가장 밑바닥까지 말입니다. 욕망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평생에 걸쳐 이 한 가지 명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라르가 보기에 그것은 착각이었다.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타인을 경유합니다. 타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도 그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지라르는 이것을 모방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소비재나 연애 감정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라르가 정말로 겨냥한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 중에는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위가 있고 인정이 있고 현실을 정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들은 회의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충돌합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 안에서 나의 판단이 가치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확인하려는 행위입니다. 동료의 반론은 그 확인을 가로막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인의 욕망이 좌절되는 것이다. 지라르의 모방 욕망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욕망하는 주체가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 반드시 모델이 존재합니다. 모델은 내가 욕망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불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모델과 주체가 같은 것을 욕망하는 순간 모델은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경쟁은 격렬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두고 경쟁하던 것이 어느 순간 인정 자체를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바뀐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들이 때로 유독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논쟁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원시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영장류 연구자들은 침팬지 집단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침팬지들은 먹이를 두고도 싸우고 짝을 두고도 싸우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열 신호였습니다. 누가 먼저 시선을 피하는가? 누가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가? 누구의 소리에 다른 개체들이 반응하는가? 이 신호들은 먹이나 짝보다 더 자주, 더 치열하게 다퉈졌습니다. 서열은 생존의 토대였기 때문이다. 높은 서열은 먹이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했고 보호를 의미했으며 번식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침팬지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회로가 살아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언권이 오가는 방식, 누군가의 의견이 채택될 때 좌중의 반응, 반론이 제기된 이후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서열 신호입니다. 정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은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의 문법이다. 회의실은 문명의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 본능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반론이 날아오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장폴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에 관해 오랫동안 사유했습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정의하고 스스로의 의미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시선이 개입하는 순간 그 자유가 흔들립니다. 타인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규정한다. 나를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만들어버린다.
사르트르가 말한 그 유명한 문장, 타인은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가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를 유능한 기여자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론의 시선이 나를 덮치는 순간, 그 자기 정의가 흔들립니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규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주체에서 판단받는 사물로의 추락, 그것이 모욕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규정당했다는 것이 문제다. 어깨가 미세하게 안쪽으로 말립니다. 턱이 당겨지고 시선이 테이블 위에 한 점에 고정됩니다. 몸은 이 실존적 추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뇌가 언어로 정리하기 훨씬 전에 근육이 먼저 반응합니다. 인간의 몸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순간을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사무실 불이 대부분 꺼졌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의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혼자 남은 나의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 속 문서는 1시간 전부터 같은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다. 마시지 않은 채로,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날 회의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좀 더 정밀하게,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반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단서를 달아뒀다면,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제안했다면, 이 되새김은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을 억지로 마무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서열 신호가 교란된 채로 하루가 끝났고 뇌는 그 불완전함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되새김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랄의 언어로 보면 동료의 반론은 나를 모방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의 언어로 보면 나는 그의 시선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먼의 언어로 보면 무대 위에 내 페르소나가 흔들린 것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충돌이다. 형광등 소리가 희미하게 울립니다. 자판기에서 캔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들어옵니다. 손이 커피잔을 감쌉니다. 이미 식었지만 그 온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의 그 감정에 이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이 아니었다.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의 본능이 현대 사무실의 문법으로 재현된 것이었다.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이름이 없으면 두렵고 이름이 있으면 다룰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영토 전쟁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이 전쟁에서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가?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찬 공기가 코끝을 건드립니다. 폐 안쪽까지 들어오는 그 차가움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었다는 것을 몸이 그제야 알아챕니다. 걸음은 특별한 방향 없이 시작됩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고 그 위를 밟으며 걷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그 회의실 안에 있지만 발은 이미 다른 곳을 걷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던 그 장면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정확히는 그 장면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조금 멀어진 느낌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도 조금씩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순간 몸이 먼저 가르쳐 줍니다.
지랄의 모방 욕망 이론에는 한 가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삼각형 구조를 기억합니까? 욕망하는 주체, 욕망의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모델. 그런데 이 구조에서 모델이 되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닿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욕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회의시에 얹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다르게 읽으면 그가 나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에너지를 써서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것은 나를 자신의 모방 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나를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찬 공기를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 생각이 처음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반론이 아까보다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모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공간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뒤집힌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인식의 전환은 아닙니다. 지랄의 역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반론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실제로 다르게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뇌는 위협 신호에 반응할 때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고 푸먼이 말한 무대 뒤 공간을 기억합니까? 그는 인간이 무대 위에서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동시에 무대 뒤에서 그 페르소나를 벗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살아가는 대우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회의실이 무대라면 회의실 밖은 무대 뒤입니다. 퇴근 후 혼자 걷는 이 시간이, 야근 후 식은 커피를 손에 감싸던 그 순간이 모두 무대 뒤입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회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든 것이 크게 보입니다. 동료의 반론도, 좌중의 침묵도, 내 목소리가 흔들리던 그 순간도. 그런데 무대 뒤로 나오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것들이 실제 크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객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동시에 인간은 언제나 그 시선을 거부하고 다시 주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이 나를 규정하려 해도 내가 그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동료의 반론이 나를 규정하게 두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이 됩니다. 반론이 아니라 그가 보내는 서열 신호의 하나로만 읽힙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감정적인 소모가 멈춥니다. 퇴근길까지 따라오던 그 장면이 더 이상 같은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바람이 지나간다. 걸음이 조금 느려진다. 몸이 이 생각에 익숙해지려는 것처럼 호흡이 낮아진다. 다음 날 아침 같은 회의실입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공간이 달라진 것도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이 공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데 어제보다 호흡이 조금 깊습니다.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발언들이 오가고 의견이 부딪힙니다.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제와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보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데 반론이 날아온다. 어제라면 턱이 굳고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어졌을 것이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 반론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반론은 반론일 뿐입니다. 소음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소음입니다. 회의실의 영토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공간에서 서열 신호는 오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라르가 보았고 고프먼이 기록했으며 사르트르가 이름 붙인 그 구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매번 소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쟁의 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다릅니다. 동료의 반론이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모방 욕망에서 비롯된 서열 신호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신호는 나를 관통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심리적인 영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반론으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날카로운 반박도 아니고 더 큰 목소리도 아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본 사람은 소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다시 혼자 남은 그 공간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감각이 남습니다. 고요합니다.